손소독하고 한번 측정하겠습니다. 예. 아, 예. 꼭 필요한 일이죠. 예. 안녕하십니까. 한난의 항창아입니다. 에너지를 묻고 에너지에 답하다. 그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에너지 전환 전문가이신 김익중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에너지 현실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오늘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김익중 교수님은 우리에게는 원자력 전문가로 알려져 계시지만 사실은 의과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고 동국대 의대 교수님으로 재직하셨고 그다음에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근황들을 듣던 중에 굉장히 모시기가 어려웠어요. 최근에 여러 가지 사회 활동들을 많이 아주 정력적으로 강연 활동을 하시고 전국을 뛰어다니셨던 분인데 최근에는 많이 안 나간다. 그리고 안 할란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렇게 된 사연이 있으십니까? 제가 원래 이제 사회운동을 하던 사람이 아니고, 이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제 시작이 됐는데, 한 10년 하니까, 그 제 에너지가 대충 고갈된 느낌이 좀 들어서, 좀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 안 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좀 많이 줄였습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초래할 미래가 어떤 세계가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많은데 이왕이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의과대학 교수님이시니까 코로나19가 가져오는 현상, 예.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외로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데 이번에 굉장히 성공적인, 그러니까 바이러스 입장에서 너무 성공적인 바이러스가 지금 태어난 거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 전체가, 전 세계가 사실 고생하고 있죠. 근데 이게 제 짐작으로는 최소 3년 이상 이 상황이 진행될 거다. 3년. 계속될 거다. 길면 5년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로 보고 견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게 한 3 내지 5년 후에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는 짐작을 못 하겠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고 깊은 그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지금 3년, 5년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견뎌낼 기간이 녹록지 않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이미 과거에 전통적으로 해왔던 많은 관행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것들은 보입니다. 근데 다음 장을 펼치면 어떤 세계가 될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가 우선은 앞에 닥친 문제들을 최선을 다해서 대처하고 헤쳐나갈 길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과대 교수를 하시다가 그 원자력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의식들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다니셨던 계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이제 경주에 사니까 그렇게 된 셈입니다. 예. 경주에 아시다시피 중저준위 방패장이 있는데 그게 이제 공사가 한참 이제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시작할 때. 근데 이제 지역 신문에 계속 그 뉴스가 나오는데 공기가 계속 연장된다. 왜 그런가 봤더니 집안이 나쁘다. 지하수가 많다. 그러면 그런 것을 안전성 테스트를 했을 텐데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료를 고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안전하지 않다라고 이제 저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고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안전성은 뒷전인 건지 이제 이런 문제 제기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경주에 살다 보니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원자력이란 게 원래 이제 그 애초에 태동할 당시에 50년대, 60년대 원전은 사실은 꿈의 에너지였습니다. 깨끗하고 값싸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 에너지로서 크게 대두가 됐는데 그렇게 대두됐던 그 에너지가 이제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게 어떤 계기였습니까? 사람들이 잘 몰랐죠. 원자력을 전공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이제 핵무기를 만들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쨌거나 핵무기를 2번 써보니 도대체 인간이 쓸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라고 굉장히 도덕적인 비난을 많이 받게 됐고, 그러니 이제 그쪽 업계에 있던 사람들이 갈 길이 막막해진 거죠. 굉장히 근데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핵 반응을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고 서서히 일어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물을 끓일 수 있는 연료가 된다라는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었는데, 깨끗하다, 안전하다, 경제적이다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 대부분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잘 모르니까 그냥 속은 거죠. 전 세계가 속은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근년에 와서 알게 된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그 퀴리 부인이 돌아가시는 과정이 그 아마 라듐이라는 원소도 발견하고 이래갖고 노벨상도 2번이나 타고 그랬는데, 양반이 방사능 피폭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그렇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뭔지 몰라서 그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했던 부분도 있고, 정말 그 노벨상 과학자가 그렇게 인식할 정도의 문제였는데,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사람들에게 그 위험성이 피부적으로 와닿기 시작한 건 체르노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게 계기가 됐었죠. 예. 이게 사실 이제 과학 발달사를 보면 수학이 먼저 발달하고 물리학이 발달하고 화학 발달하고 그다음에 생물학 의학이 발달하거든요. 퀴리 부인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은 됐는데 이 생물학이 아직 안 될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방사능의 인체 영향이 어떤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방사능 물질을 들고 다니고 머리맡에 두고 전 식구가 그래서 백혈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실제 방사능에 대한 위험도가 실감이 잘 안 나요. 예. 그다음에 또 자연 상태에서도 어쨌든 방사능은 존재한다 그러고,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의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방사능 기준치가 국민 1인당 연간 1mS로 정해져 있거든요. 전 세계가 이제 대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1mS의 1000배가 1C버트입니다. 근데 그 1C버트를 쪼이면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1C버트부터 죽어요. 7C버트가 되면 모두 죽어요. 그러니까 0%에서 100% 사람이 죽는 그 범위 피폭량이 1C버트에서 7C버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준치가 죽을 수 있는 양의 1000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체르노빌과 관련된 책을 몇 권 본 적이 있습니다. 관심이 좀 있어서. 그때 나한테 되게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상황 하나가, 초기에 체르노빌 사고가 났는데 소방관들이 굉장히 처음에 막 불 끄고 하기 위해서 달렸던, 그 당시에 그 피폭의 위험성들을 전혀 인식 못했던 것 같아요. 과학자들은 알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이제 뒷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 정말로 가미가제라고 해야 되나, 이게 러시아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체르노빌 상황들을 보면서 초기에 그 대응하는 부분들이 너무 저렇게 대응해서 사람들이 막대하게 죽어나가고 하는 상황들을 봤는데, 후쿠시마가 또 바로 우리 옆에서 이제 사고가 났습니다. 그렇죠. 그 사고의 규모라든가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체르노빌은 원자로 하나가 폭발한 거죠. 근데 후쿠시마는 일단 핵연료가 이렇게 손상된 원자로가 4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손상된 핵연료의 양으로 따지면 4배. 최소한 4배다. 4배가 사실은 더 됩니다. 왜냐하면 체르노빌 원전 규모가 작거든요. 네. 그래서 훨씬 그 많은 양의 핵연료가 손상이 됐다. 그리고 주변에 나온 방사능 양도 아마 더 많을 거다라고 저는 짐작을 하는데, 원자력계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를 보면 또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굉장히 그 가장 큰 사고였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근데 체르노빌에 대한 대응은 유럽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자기들의 문제였으니까, 그 이후에 유럽의 여러 가지 에너지 정책이 바뀌는 계기도 되고, 그다음에 원전에 대해서 원전 제로를 선언하는 국가들도 많이 나타났고, 그런데 후쿠시마는 사실은 그 규모, 지금 4배의 규모라고 했는데 그 규모에 비해서는
경각심이나 일본의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 세계 원자력 개수 또는 발전량을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1954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쭉 많아져다가 1990년에 피크에 도달합니다. 이게 체르노빌 직후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전혀 늘질 않아요. 거의 3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후쿠시마 이후에 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그리다가 요렇게 있다가 요렇게 되는데 증가 속도를 그냥 멈추게 만든 게 체르노빌 사고다. 그리고 현상 유지하고 있던 원전 개수를 줄이기 시작한 게 후쿠시마 사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후쿠시마는 저희들 바로 옆에서 사실은 사고가 난 거고 예. 또 저희들 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교수님 또 과거 강연한 걸 제가 몇 번 들어봤는데 그 위험성에 대해서 그 음식에 대한 말씀들도 많이 하셨어요. 이런 예. 것들 먹지 마라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방사능 피폭의 경로는 보통 우리 외부 피폭, 내부 피폭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게 이제 방사능 물질이다 하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쪼이면 방사능의 외부 피폭이 되는 거죠. 방사능 물질이 몸 밖에 있을 때. 근데 이제 방사능 물질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이건 피할 길이 없는 거죠. 24시간 쪼이는 이제 그걸 이제 내부 피폭이라고 합니다. 내부 피폭되는 경로는 두 가지죠. 호흡을 통해 들어오거나 음식을 통해 들어오거나. 한번 들어오면 방사능 물질에 따라서 나가는 속도가 다릅니다. 어떤 건 빨리 나가고요. 어떤 건 아예 안 나갑니다. 그래서 원전 사고가 나면 뭐 한 1000여 가지의 방사능 물질이 나오고 우리 그 알고 있는 그 핵 주기율표 있죠? 고등학교 때 배웠던 예. 그게 다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개 중에는 빨리 나가는 것도 있고 개 중에는 아예 안 나가는 것도 있고 해서 하여튼 내부 피폭은 무조건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맞는 거죠. 실제 이제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전히 그와 관련된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전을 둘러싼 논쟁이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게 이제 값비싼 그린 에너지를 쓸 건가 아니면 여전히 값싸고 그래도 조금 위험하기는 한 것 같은데 아직은 실감이 안 나는 그런 에너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질문 자체가 프레임이 돼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원자력은 값싸다라는 전제하에 만든 질문이거든요.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값싸고 좀 위험한 원자력을 쓸 거냐, 아니면 비싸고 안전한 재생에너지를 쓸 거냐, 질문이 틀렸어요. 원자력이 비쌉니다. 값싸지가 않아요. 여태까지 전세가 속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현재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 원자력의 발전 단가를 계산하면 화력보다 더 비싸다. 풍력 태양광보다 더 비싸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제일 싼데 왜 그 미국이나 이 선진국에서는 더 비싸다고 평가하나 뭐가 다른가 하고 제가 한번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몇 가지 점이 다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갈 돈을 적게 계산해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원자력이 다 끝나고 이거를 폐쇄하는 폐로라고 하는 그 과정이 건설 비용하고 비슷하게 들거든요. 우리는 아직 안 해봐서 모르죠. 그러나 미국은 많이 해봤습니다. 건설 비용하고 비슷하게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거래가 어떻게 됐냐? 원전 하나당 2조 5천억에 계산이 돼요. 그래서 폐로 회사한테 맡깁니다. 원전 회사가. 그렇게 계약이 실제로 됐어요.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로 계산하냐? 5천억, 6천억으로 계산합니다. 4분의 1, 5분의 1로 계산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핵 폐기물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방패장 얘기를 하면서 핵 폐기물 문제는 어차피 기술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중저준위는 300년간 방사능이 새지 않도록 보관해야 되고요. 고준위는 10만 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준위 얘기를 하자면 10만 년간 안 깨질 방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기술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없어요. 10만 년이면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 태어난 게 10만 년 전입니다. 인류 역사만큼 긴 시간 동안을 방사능이 새지 않는 단단한 방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기술이 없어요. 지금 현재 기술로 뭘 할 수 있냐? 중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주에 만들고자 하는 그 맥스터라는 게 중간 저장 시설인데 해결료, 사용 후 해결료 또는 고준위 핵폐기물 이거를 방사능이 나오지 않도록 잘 설비해서 마당에다 두는 거죠. 이게 얼마 동안 쓸 수 있냐? 50년 쓸 수 있어요. 50년 후에는 어떻게 하냐? 옆에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50년 후에 더 만들어야 돼요. 50년에 한 개씩 몇 번 만들어야 10만 년 지나가냐? 2,000번 만들어야 돼요. 그러네요. 그 비용이 다 계산되냐? 안 되죠. 그 다음에 사고 비용, 이건 계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지금 현재 들지 않고 나중에 후세대들이 내야 될 돈, 이거를 선진국에서는 반영을 하는 거고 우리는 적게 반영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이유예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 정책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전력 비용을 생각할 때 통상 이제 석탄 발전이나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기저전력이라고 그래서 가장 값싼 전력으로 기본을 이룹니다. 기본을 이루고 저희 회사 같은 데서 생산하는 전력은 약간 연료값이 비싸죠. 현재에서는. 그래서 LNG나 아니면 뭐 태양광이나 이런 데 생산하는 전력들 값은 이제 그 피크 타임이나 필요할 때 이제 예비 전력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 자체도 새롭게 계산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원자력의 발전 비용 이거는 완전히 전 세계가 속아왔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선진국에서는 원자력 발전 단가를 가장 비싸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게 바로 원자력 시장에 바로 반영이 돼요. 원자력이 전 세계 전기 생산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18%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 지금 현재 10%거든요. 대충 5년에 1%씩 줄고 있어요. 그게 시장의 선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퇴출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제성입니다. 물론 이 경제성 안에는 안전성도 포함이 되죠. 왜냐하면 사고 나면 사고 비용이 경제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이게 비싸다라고 평가가 됐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는 거고 우리나라는 정부가 직접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민간 기업들이 하잖아요. 돈 되면 투자하죠. 돈이 안 되니까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도쿄전력이 그 사고 비용이나 이후 처리 과정에서 전혀 두 손 두 발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고 나자마자 바로 예. 바로 정부한테 지원 요청을 했죠. 이 사고 뒤처리 정부가 좀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놀랐어요. 그 다음 날 바로 일본 정부가 예스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된 지금은 아마 건설 비용하고 그다음에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렇죠. 여러 가지 수선 유지에 관련된 비용, 그다음에 또 우려되는 것들에 대한 뭐 홍보 비용 뭐 이런 그렇죠. 정도로 추산돼서 전력 거래가 형성되는데 거기에 그 사후 문제라든가 폐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는 게 전력 가격에 포함시키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포함되었다고 원자력계는 항상 얘기합니다. 다 계산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세대 지난 30년 동안 값싼 전기를 우리가 썼는데 그 명분은 원자력한테서 얻은 거거든요. 원자력이 싸니까 그 혜택으로 우리가 전기를 지금 싸게 쓰고 있다. 원자력에 고마워해야 된다. 이런 홍보가 쭉 되어 왔었는데 이제 폐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폐로가 되면 이 비용이 얼마인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럼 그 비용이 반영이 되는 앞으로의 30년 동안은 그 비용이 반영되니까 비싸지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한테 돈을 빌려서 미리 써버린 거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국가 정책적으로도 심각하게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이제 또 원전을 추정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원전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 있고 높은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 기술을 사장시키고 또 수출길도 막고 있다 이런 정책들이 그래서 원자력계의 그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 이제 이런 주장입니다. 산업으로서 아까 시장에서는 이미 퇴출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산업으로서의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2G 폰을 쓰고 있었죠. 예, 예. 그리고 그 전에는 집 전화 이렇게 다이얼 돌리는 그 전화를 쓰고 있었고요. 그 기술이 지금 필요합니까?
시장이 이미 없어졌는데 일본 가보면 좀 그 기차표를 종이로 지금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이 티켓팅하는 그 기계가 전 세계 최고래요.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세 장을 집어넣었는데 아무렇게나 막 집어넣었는데 차곡차곡 다 이렇게 제대로 해서 정리해서 한꺼번에 나와요. 대단한 기술이죠. 그 필요한 기술인가요? 네.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 필요가 없는 그런 기술은 사양 산업이 되는 거고 사양 산업에 해당하는 기술은 없어지는 겁니다. 별 수 없어요. 없어지는 겁니다. 원전과 관련해서 지금 실제 이제 원전을 가동시키는 문제가 그동안 쟁점이 많이 됐고, 그다음에 더 이상 짓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는 확립이 돼 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폐로에 대한 문제도, 그다음에 그 남은 그 폐기물에 대한 문제, 이것들은 아직은 여전히 뭐 항구적인 대책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핵폐기물 문제는 어차피 기술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술로 50년에 한 번씩 중간 저장소를 짓는 수밖에는 없는 그런 그렇게 상황인데. 50년마다 새롭게 예, 그런 방패장들을 쳐야 된다. 그 이제 핀란드하고 뭐 스웨덴 이런 데서 이제 영구 처분장을 뭐 지하 1000m 동굴을 파서 거기다 한다. 그걸 이제 뭐 계획하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공사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안반 자체가 우리랑 비교가 안 되고요. 그리고 거기다 해놔도 어차피 셀 겁니다. 왜냐하면 지하수가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지하수가 들어갈 거고. 그래서 이거는 정해진 재앙이에요. 저는 그래서 원자력은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던 게 아니냐. 핵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생존을 위해서 만든 산업 아닌가. 저는 뭐 좀 너무 폄하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들으니까 또 앞날이 잘 안 보이는데 당분간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어쨌든 뭐 50년마다 50년간이라도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잘 넘겨주고 이런 수밖에 없는 거네요. 원죄죠, 정말로. 뭐 그 뒷감당이 안 된다는 걸 그 전문가들은 알았을 거 아닙니까? 알았을 거예요. 일반 국민들은 몰라도. 지금 에너지 정책이 어쨌든 그런 문제 인식과 더불어서 사실은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기저전력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석탄 발전소로 생산되는 전력, 그다음에 원전이 이제 가장 값싼 전기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기본을 이룹니다. 그런 구조인데 석탄 발전에 대한 인식은 이제 굉장히 많이 개선됐어요. 옛날에는 값싸다는 거에 대해만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들이 얘기되면서 석탄 발전소 줄이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이제 많이 좀 사그라들고 그 없애가는 방향이 맞다 이렇게 인식하는데 원전은 여전히 그 정책적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도 많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후쿠시마 이후에 이제 최근에 올림픽 얘기도 나오고 또 그 부분들을 일본이 안전하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노력으로 또 널리 선전하겠다 그러고 선수단이 먹을 도시락도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식재료를 이용하겠다 뭐 이런 식의 선언이 있다가 다행히 코로나 때문에 저는 좀 불안하기는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고 또 내년에 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실제 그렇게 해도 안전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코로나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보면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네네. 진단을 안 해요. 몇 명이 걸렸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나온 코로나 관련된 모든 정보의 기초가 되는 게 검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통계가 왜곡돼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굉장히 이게 후쿠시마 이후의 대책하고 비슷합니다. 원전 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4개 원전이 폭발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는데 얼마나 국토가 오염됐는지 몰라요. 일본 정부가 조사를 안 합니다. 안 해서 모르는 겁니까? 했는데 발표를 안 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민들이 모르고 있고 전 세계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오염지도를 만들긴 하는데 후쿠시마 근처만 그려져 있어요. 일본 전체가 안 나옵니다.
그 과학자가 내놓은 그 논문집 속에 그림 한 장이 딱 나오는데 제가 강의 때 그걸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 국토의 한 70% 정도가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농도 오염 지역이 도쿄까지 뻗어 있습니다. 그럼 그 지역에서 나온 농산물 당연히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는 거고, 그 사실은 그 일본 정부나 시민사회가 이렇게 농산물들을 측정한 결과들이 다 있으니까 그게 이제 바로 뒷받침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일본 국민 전체가 지금 꾸준히 피폭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것도 내부 피폭으로 그렇죠. 가는 내부 거군요. 피폭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뭐 그 지금 여러 가지 뭐 통계 자료도 나오고 하는데 또 소개시켰던 주민들을 다시 예. 지원 끊어서 예. 다시 들어가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사고 난 다음에 이 기준치를 올려버렸거든요. 20배. 아까 제가 전 세계가 연간 1인당 1mSv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난 다음에 이걸 20배 올렸어요. 20mSv. 그래서 20mSv 이하가 되면 살아도 된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사람들을 집어넣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것도 이제 외부 피폭만 따져서 20mSv거든요. 실제로 거기서 살면 훨씬 더 피폭이 된다. 내부 피폭 포함되니까.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암이나 이런 병들이 늘고 있을 게 뻔한데, 이 역학조사를 또 안 해요. 일본 정부가. 뭐 나온 거는 갑상선암 뭐 예, 발병률 예. 이런 정도는 나온 것 같아요. 후쿠시마 현의 어린이 갑상선암만 딱 조사했습니다. 한 가지만. 근데 후쿠시마 현에서만 영향을 받았을 리는 없는 거고, 일본 전체가 영향받았을 테고, 어린이만 영향받았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갑상선암만 일어났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갑상선암이 물론 이제 가장 방사능에 민감한 암이라서 이제 그것만 조사하고 나머지는 그냥 짐작하는 이런 형태로 조사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 결과 보면 충격적입니다. 지금 한 10년 지났는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갑상선암 발생률에 비해서 한 200배, 300배 정도 증가했거든요.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증가율이죠. 근데 일본은 저렇게 심각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죠? 일본 국민들이 우리처럼 액티브하지 않고요. 일본의 좀 진실을 얘기하는 언론이 우리보다 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들은 얘기인데, 원전 사고 나고 난 다음에 일본 국민들이 일본 의회하고 수상 관절을 둘러싸고 토요일마다 뭐 10만 명 이상이 이렇게 데모를 했다는데, 하여튼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거를 뭐 1년 이상 꾸준히 했답니다. 근데 신문에 단 한 줄도 난 적이 없대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오염수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예. 그 오염수를 통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생선이라든가 근해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먹거리들이 이제 오염되는 문제, 그리고 그 해류가 우리한테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이런 예.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 정부도 많이 측정을 했고요. 식약처가 그걸 측정을 하는데 그 결과들이 다 이제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세슘에 오염된 그런 일본산 수산물들이 수입이 많이 됐었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쨌거나 방사능도 좀 줄고 거기다가 이제 바닷물이 많고 거기에 계속 이제 희석이 되는 상황이니까 농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긴 하죠. 그러나 지금도 세슘이 나오는 그런 수산물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생선이 어떤 겁니까? 이것 때문에 곤욕을 많이 치르셨다고. 곤욕을 많이 치렀는데 저는 이제 세 가지 생선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어요. 고등어, 명태, 대구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세 가지를 선택한 이유는 정부 식약처의 자료를 보면 일본산 수산물 중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채 들어온 수산물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양을 보면 이 세 가지가 제일 많았어요. 양이.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많이 수입되는 수산물이기 때문에 이걸 좀 먹지 마라, 이렇게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거죠. 여전히 그 견해는 굽히지 않으신 거죠? 예. 전혀. 하도 공격을 많이 당하셨다고 그래서 예. 그 근데 부분 뭐 때문에. 팩트인데 어떡하겠습니까? 네, 네. 정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하는 얘기인데.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전력 구조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석탄 발전소나 이제 원전은 그 위험성 때문에 사실은 그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도시라든가 주거지 근처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 원자력은 또 이 냉각수가 다량 필요해서 바닷물을 이용하고 하니까 바닷가에 둘 수밖에 없고 석탄 발전소도 대부분의 석탄들이 이제 수입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로 해변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 대규모 송전망을 통해서 필요한 수도권으로 이제 전선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데 그것이 갖고 오는 또 피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송전망 때문에 그러니까 밀양의 할머니들이 고생하시고 그랬죠. 또 수도권은 이제 그 혜택을 받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와 같은 그 대규모 국가 단일 송전망을 통한 전력 에너지 공급이 맞느냐 이런 식에 대한 문제 의식들이 많고 그래서 그 에너지를 필요로 한 곳에 필요한 에너지 없이 살 수는 없으니까 발전소를 짓는 방식이 이제 최근에 그 열병합 발전소 아니면 지역 난방 구조 뭐 이런 식의 시스템으로 이제 개발된 것이 그 저희 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력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갈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과도기적인 형태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택 가까이에 오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오염원이 적은 연료를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LNG가 주종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태양력이라든가 풍력 이런 기술들이라든가 비용들이 더 낮아지고 기술 발달이 되면 이 부분들이 본격화될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세계적 흐름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예. 정리해 주시죠. 뭐 사장님 다 말씀을 해주셔서 송전망 문제는 정말 그 사장님하고 같은 견해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 대규모 석탄 화력이나 원자력 같은 걸 쓰면 송전탑이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분산 전원이 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 라는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LNG하고 석탄을 비교해 보면 저는 좀 전문적으로 잘 알고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절반 이하고 미세먼지는 뭐 한 20배 정도 네, 그렇습니다. 적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화석연료이긴 하지만 석탄에 비하면 뭐 비교할 수 없이 친환경이다. 그래서 어떤 중간적인 그런 대안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역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재생에너지로 가야 되지만 그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중간 에너지 그런 형태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고, 저는 그 지역난방공사 사업 중에서 그 어차피 나오는 폐열을 가지고 온수를 공급하는 이 사업은 정말 훌륭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아파트나 누가 살면 전부 온수가 필요한데 네.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차피 그 화석연료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만큼을 순수하게 남기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폐열은 모두 안 버리고 온수를 만든다면 지금 뭐 몇 프로나 감당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00%에 가깝게 이렇게 가면 정말 좋은 거다. 난방을 한다든가 취사를 한다든가 하는 그렇죠. 것들이 대부분 열이어서 저희들이 그 지금 국가 프로젝트로 이 전국의 열 지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버려지는 열들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하려고 그 기반들을 만들고 있고, 어쨌든 그 폐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예를 들면 대부분의 이제 소각장에서 그 쓰레기들, 폐기물들을 이제 소각을 하면 거기에 나오는 열들은 저희들이 이제 대부분 받아서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면에서도 이제 열심히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저희들 가까이 있는 열만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한계는 있고, 이런 시스템이 좀 그 전국적으로 더 퍼져나갈 수 있으면 저희들은 사실 수도권 중심으로 대부분의 시설들이 장치되어 있고, 그래서 파주에서부터
동탄까지 이제 발전소들이 네. 1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온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세대 수로는 한 160만 세대.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집에서 이렇게 보일러를 돌리던 구조에서 저희들의 시설에서 공급하는 것들을 받으니까 주민들도 일단 아파트 평수도 좀 늘어나고, 네. 그다음에 각각 개별이 하던 그 오염은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시설을 통해서 정비하고 해서 환경 측면에서도 이제 이 부분들이 갖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 면에서도 높고 하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도 이 열병합 발전이 에너지 전환의 핵심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 인센티브도 있고 한데 저희들에게는 아직 좀 그런 부분에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정책적으로 지원이 좀 덜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업계 자체가 굉장히 적자 구조에 좀 허덕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고요. 그래서 지금 폐열을 그대로 이제 활용을 하면 딱 그만큼 이산화탄소를 줄여주는 그렇습니다. 예. 상황이라서 뭐 어떻게 보면 좀 정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현실적으로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지만 중간 에너지다 네, 이렇게 과도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생각합니다. 이 과도적인 에너지가 앞으로 뭐 30년 뭐 좀 길게는 50년 정도까지 자기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결국은 이제 자연 에너지, 재생 가능 에너지로 다 가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LNG를 중심으로 한 그 열병합 복합 발전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연료 전지라든가 아니면 그 뭐 바이오 매스, 바이오 가스, 그다음에 태양력, 풍력 등등의 발전들을 규모가 아직은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설치도 하고 그걸 활용하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강원도 태백에 예. 이제 그 폐광 지역이 있습니다. 폐광 지역에 그 강원도 쪽에 또 이렇게 폐목들이 많습니다. 나무 감벌하고 한 부분들을 수거해서 그 나무를 잘게 쪼개서 그 바이오매스라고 하죠. 예. 그걸 원료로 하는 발전소를 짓고 거기 한 500세대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난방을 공급하고 또 그 난방열을 이용해서 스마트팜 농장, 예. 스마트팜 농장들도 운영해보고 하는 모델들을 해서 그 지역에 나는 연료를 가지고 원료로 이제 그 지역의 에너지를 자립하는 구조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계획 등등 괜찮은 모델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그래서 좀 그 에너지 자립형 모델들을 강원도 쪽에는 한번 몇 군데 자립 마을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그동안 대형 설비를 가지고 많이 움직였는데 더 세분화해야 되지 않을까 에너지 분산이라는 것들이 어쨌든 이게 오늘 그 서로 의견들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저희들로서는 그 어쨌든 이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 대한에너지 설비, 대한에너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도전에 대해서 참 걸림돌도 많고 고민도 많이 있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손잡으면 저희들이 더 좀 제가 나아가는데 어쨌든 이제 뭐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오늘 나눈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 지역난방공사가 하고 있는 그 사업 전체가 너무 마음에 들고요. 네. 많은 국민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인식이 조금 덜 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할 텐데 그 방향으로 쭉 가시고 전국을 다 커버하게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중간 에너지이기 때문에 조금씩 그 궁극적인 에너지 쪽에도 좀 사업을 넓혀가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재생가능 에너지 얘기를 뭐 그래도 조금 하고 싶은데 이제 물론 전체 에너지 말고 전기 생산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만 전 세계에서 지금 재생가능 에너지로 만든 전기가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지금 현재 원자력은 10%고 재생에너지는 30%인데
더 중요한 건 이게 1년에 1%씩 늘고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추세가 유지되는 건 너무 뻔한 미래인데 앞으로 20년 후에 50%가 돼요. 전 지구에서 만드는 모든 전기의 절반이 재생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 보면 엄청나게 지금 투자들을 하고 빨리빨리 늘고 있는데 한국은 5년 전에 2%, 지금 3%거든요. 그렇습니다. 세계 꼴찌입니다. 예, 예, 예. 그러면서 안 된다는 소리는 이렇게 하고 잘못된 그 뭐 태양광이 뭐 인체에 어떻고 다 거짓말이거든요. 태양광은 인체에 어떤 피해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풍력은 소음 피해만 딱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조금 이게 이제 중간 에너지 시장보다 훨씬 더 클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한 50년 후에는 전 세계 모든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가는 날이 온다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3%에서 100%까지 가면 97%의 엄청난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될 숙제도 있고 뭐 그런 사명도 있는 그런 공기업이지만 굉장히 큰 시장이 남아 있으니 그쪽도 조금씩 교수님의 미래 예측을 믿고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그 동영상을 통해서 국민들께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해, 분산형 전원의 필요성 등등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김익중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